해지는 놔두고 해제 기준으로 공부하세요. 해제하고 해지는 차이점이 뭐냐 하면 법률행위 해제하면 틀립니다. 계약 해제예요.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는 거예요. 취소는 모든 법률행위예요. 그런데 해제는 계약에서만 쓰는 말이에요. 범위가 좁아요, 상대적으로. 취소가 훨씬 넓은 거죠. 그게 차이점이 있는데, 해제는 일시적 계약을 대상으로 하고, 해지는 계속적 계약을 대상으로 합니다. 계속적 계약 대표적인 것이 임대차예요. 임대차 2년간 빌려선다 하지만 날마다 빌려서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다가 다음 달에 나가겠습니다 하면 해지 통보하는 거예요. 해지. 다음 달에 나가겠습니다 하면, 이번 달까지만 살고 다음 달에 나가겠습니다 하면 해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과거에 돌아가서 없어진다가 없다 이 말이에요. 소급표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임대차는 다음 달에 나가겠습니다 하면 해지라는 용어를 쓰고, 그러면 다음 달부터 무효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부터 무효가 아니고, 처음부터 무효가 아니고, 그걸 장래효라 그래요. 장래효. 소급효가 아니고 장래효. 그 다음에 이번 달까지 월세는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정산 의무라. 정산은 해야 된다. 그런데 임대인이 약속 어기고 먼저 나가라 했어요. 해지 통보해가 나가게 되면 손해가 있겠죠. 기간 전에 나가야 될 때는 임차인이 손해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집도 못 가고. 그러면 손해가 있으면 이사 비용이라든지 직관한 비용이라든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다. 요게 해지라는 해지. 해제는 일시적 계약이 대표적인 매매 계약이에요. 계약 체결했는데, 매매 계약 체결했는데 잔금을 안 준다 제때. 그러니까 잔금 달라고 통보를 두세 번 했다가 끝까지 안 주니까 해제합니다 통보하면 지금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무효가 되거든요. 이해되시죠? 매매 계약을 해제하는 거죠. 해제하면 뭐가 다른가? 처음부터 무효다. 그건 뭐라 해요? 소급효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상회복 의무가 있어요. 처음부터 무효다 보니까 다시 다 되돌려주라.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되시나요? 서로 주고받을 때는 무슨 관계다? 같이 주고받으라. 한쪽은 주고 한쪽은 안 주면 어떻게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한쪽이 약속 어겼으니까 손해배상 청구도 또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짧게 말하면 매매계약은 해제, 임대차는 다음 달 나가겠다 하면 해지. 오케이. 이 해제 기준으로 하면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해제를 이런 사유가 있으면 우리가 내가 이민 가야 되니까 다음 달에 그게 결정되면 이 계약 없었던 걸로 합시다. 그걸 합의 해지, 약정 해지로 특히 해제 사유를 미리 정해놓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계약으로 당사자 간에 해지 사유를 미리 딱딱 정해놓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걸 약정 해제로 해요. 약정 해제는 당사자 간에만 알아요. 아무도 몰라, 며느리도 몰라. 그러니까 시험 잘 안 내요. 그거는 당사자 약정 내용에 따라 다르단 말이죠. 약정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제할 수 있다. 이거는 통보 안 해도 된다. 그 사유 생기면 바로 나가겠다 통보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가? 손해배상 청구를 못 해요. 특약으로 따로 정해둔 것이 없으면은 미리 나갈 때 얼마 물어내겠다 이렇게 약속 안 했다면은 따로 채무불이행이니까 돈 내놔라, 이게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특약사항으로 따로 정해낸 것이 생겼어. 나갈 뿐이니까. 그런 뜻이거든요. 법률에 정해진 해제 사유가 있어요. 법률로 정해진 해제. 시험은 주로 요거 내죠. 이게 뭐냐면 법으로 정해주는 게 뭐 있냐? 채무불이행.
이게 해제 사유로 적혀요. 채무불이행이 뭐가 있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민법에는 법 조문이 3개가 있는데 종류로는 크게 2가지예요. 크게 2가지인데 종류 기준으로 3개로 나누어서 해보면 날짜를 어겨서 자꾸 미루는 것, 그건 뭐라요? 이행 지체. 채무자가 건물이 불이 나서 건물을 못 주게 되었다. 채무자 잘못으로. 그건 뭐래요? 채무자 고의과실. 요거 꼭 조심해야 되는 것이, 채무자 잘못이 아니면 아까 뭐라 했습니까? 위험부담이라. 요거는 채무자 고의과실로 딱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행불능된 경우는 즉시 해제 사유예요. 최고할 필요도 없어요. 해제하는 사람이 내 채무이행 제공하면서 해제한다,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바로 해제해도 돼요. 이행 제공 안 해도 돼요. 자기는 상대방이 이행 불능되면 자기는 이행 제공 안 해도 돼요. 즉시 해제할 수 있다. 갑의 이행 불능이 있으면 상대방 어른 즉시 해제할 수 있다. 이행 지체가 2가지가 있어요. 보통 채무라고 해요. 보통 채무는 외울 필요 없고요. 정기 채무를 알아야 돼요. 잔금 지급하는 날짜를 몇 월 며칠자로 정해놓고는 그 날짜가 아니면 이 계약은, 입금 안 하면 이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라고 특약을 해두면 반드시 그 날짜 입금시키기를 원하는 경우 있어요. 그냥 그런 말이 없을 때는, 그런 특약이 없을 때는 늦어지면은 달라고 해서 받을 수도 있다. 그런 경우는 다 보통 채무예요. 계약의 성질이나 당사자 의사표시로 일정한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목적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정기채무라 그래요. 이 정기채무 조항을 꼭 공부하셔야 돼요. 정기채무의 이행이 지체가 되면, 정기채무가 지체가 되면 즉시 해제 사유예요. 보통 채무는 늦어지면은 최고 후에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것이 원칙인데, 여기서 나는 이행 안 합니다, 이렇게 바로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이행 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다. 그러면 최고할 필요 있나요? 필요 없죠. 그래, 그럼 바로 해제하지 뭐. 손해배상해라, 이렇게 바로 들어갈 수 있다. 최고해야 되는 게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결과적으로 큰 타이틀 보면 전부 즉시 해제 사유. 문제는 요 2개가 세트로 시험 잘 나온다는 겁니다. 지문이 보통 4분 5분 같이 나오거나 3, 4분 같이 나오거나 그래요. 자, 1번 보세요. 해제. 유효한 계약을 540페이지 있습니다. 541페이지에 해제란 유효한 계약을 해제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일방적 의사표시니까 형성권이다. 되시나요? 도달되면 효력이 생기는 형성권이다. 제일 밑에 형성권이다. 3번에 있네요. 다음 페이지 보십시다. 합의 해제가 나와 있는데, 합의 해제 요거 별표해 두시고 읽어 두셔야 됩니다. 시험 자주 나오는 거예요. 해제는 해제인데, 이 계약 해제는 단독 행위고요. 요거는 합의해서 해제하자는 거예요. 해제를 합의하는 거죠. 그만두자라는 걸 합의한다는 거죠. 그러면 합의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해제하기로 하는 청약과 승낙이 일치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해제하는 계약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해제 계약이라 불러요. 계약 해제라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이건 계약이다 뭐. 그래서 여기에는 단독 행위에 관한 계약 해제에 관한 법조문을 여기에다가 유추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유추 적용 못한다. 그래서 이자 반환해라 라는 규정이 적용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자 반환해라 이 규정이 적용 안 되고요. 두 번째로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이 규정도 역시 적용이 안 돼요. 채무불이행이 아니고 새로운 계약이에요. 그만두자라는 새로운 계약이란 말이에요.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건 상대방 잘못이 있다 없다가 관계되는 게 아니다는 거죠. 요거는 상대방 잘못 있을 때 해제하는 거거든요. 요거는 상대방 잘못하고 관계없이 두 사람이 새로운 계약하는 거예요. 그 계약 내용이 그만두자라는 계약이라는 거죠. 합의 해제도 소급해서 무효가 돼요. 소유권은 당연히 복귀예요. 합의 해제해도 제3자 권리해하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이 잘 나와요. 자, 요 페이지는 좀 읽으셔도 되는데 2번 갈로 2번 볼게요. 그 중간쯤에 위쪽에 있네요. 계약이 합의 해제되기 위해서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합치되어야 된다. 명시적으로 해야 되는가 묵시적으로 되는가. 묵시적으로 된다 되시죠?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는 자리예요.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단독행위인 법정 해제와는 구별됩니다. 왜? 이거는 계약이거든요 이 뜻이에요. 5번에 봅니다. 민법 해제에 관한 규정은 합의 해제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는다. 예.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뭐냐, 이자 가산 의무가 없다 1번. 두 번째,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는 안 되는 거다. 새로운 계약이기 때문에. 3번, 제3자는 그래도 보호해야 됩니다. 되시죠? 여기 금방 요약은 다 들어있잖아요. 그걸 꼭, 그 다음에 그 밑에 하나 더 적어, 3번, 갈로 3번 밑에 뭐 적어 두셔야 되죠? 요거 적어 두셔야 되죠.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 소유권은 당연히 복귀한다. 이렇게 판례. 왜 또 이 판례가 빠졌을 거. 해지는 역시 새로운 계약입니다. 지금부터 그만두자 하는 거예요. 참고. 해제부터 먼저 공부하세요. 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1번은 약정해제입니다. 약정이란 단어는 두 사람이 해제 사유를 따로 정했다는 거죠. 약정. 거기에 초점을 둬요. 약정. 그게 그 밑에 푸른색 1번에 있습니다. 당사자 간의 특약 사유를 위반했을 때는 해제한다. 이렇게 약정하는 거예요. 약정. 그래서 2번에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은 해제할 수 있다는 거죠. 최고 없이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4번 요게 조금 어려운데요. 약정 해제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약정 해제권이 유보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뜻이에요. 약정 해제권을 남겨뒀다 하더라도 이것이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법정 해제에 영향 미친다 안 미친다? 그거는 별개다 이 말입니다. 약정 해제 사유를 정해놨다 해서 잔금을 안 줘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하는 것 못하게 하는가? 그건 아니다. 별개다 이 말이에요.
약정 해제 사유 있으면 약정 해제해도 되고, 약정 해제 사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 안 했을 때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해제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4번 이게 법정 해제권 성립에 영향 미치지 않는다는 말은 법정 해제권 사유가 생기면 또 법정 해제가 가능하다 이 말이거든요. 그거 조금 어려운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약정 해제권 행사는 중도금 이후에 행사해도 상관없다. 왜냐하면 이 말이 왜 나오는가 하면 계약금 계약 해제는 중도금 이후에는 안 되거든요. 약정 해제는 이 계약 자체를 해제하는 거거든요. 중도금 줬다 안 줬다고 상관없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 차이가 있는데. 자, 법정 해제권 발생 사유 오른쪽에 보면 544조 이행지체입니다. 요거는 전문 볼게요.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최고하고 계약 해제하라 이 뜻이고요.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하면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 즉시 해제해도 된다. 요즘 그 내용이 답니다. 사실은 그 정도 읽어두시고 한 페이지 넘겨보십시오. 요거 금방 요약하면 요거란 말이에요. 금방 문제는 요거예요. 여러분 요거를 꼭 공부하셔야 돼요. 요거 정기채무 546페이지 제일 밑에 3번 보세요. 정기채무에 관한 법 전문을 여기서 빼놨네요. 조금 안타깝네요. 그걸 왜 빼는 건 모르겠네요. 그 개념 보세요. 정기행위란 계약의 성질상 일정한 이행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그걸 언더라인하세요. 그 한 문장을 시험 출제할 때 생략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을 반드시 집어넣어야 그게 정기채무거든요. 가장 쉬운 예로 오늘 12시에 결혼식 하면 웨딩들에서 적어도 1시간 전에 배달해 주세요. 11시까지는 배달해 줘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게 정기채무예요. 그런데 12시 10분까지 안 가져왔다 하면 바로 해제 통보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해제를 잘 안 하겠죠. 식을 올려야 되니까. 그거는 뒤사정이고, 이렇게 정기채무라는 것은 일정한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목적 달성할 수 없는 상태를 정기채무라 그래요. 그게 아니면 전부 보통채무예요. 그거 구분하는 게 기준이다 이 말입니다. 정기채무 이행 기체가 있으면 즉시 해제 사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 문장 보세요. 화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기행위라도 마지막 문장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 이건 즉시 해제할 수 있다는 뜻이고, 계약 해제를 위해서는 해제 의사표시는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의사표시는 해야 돼요. 계약 해제한다는 통보는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이행불능 오른쪽 페이지 546조입니다.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게 서론이 아니고 전제 조건이란 말이에요. 이행불능이 발생한 때 그게 뭡니까? 보세요.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채무불이행이단 말이에요. 이게 자체를 이해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한 줄이 제일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발생한 때 그 말이에요. 이행불능만 외우면 안 돼요. 이행불능은 또 다른 게 있거든요. 위험부담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걸 딱 구분하셔야 돼요. 이 채무불이행이다. 그러면 채권자는 최고 없이 계약 해제할 수 있다. 상대방은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즉시 해제 사유다. 그러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이행 제공 안 해도 되고요.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어요. 이때 손해배상은 이행이익, 실내이익이 아니고 이행이익. 자, 그 다음에 1번 보세요.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할 것, 그거 하고 2번 최고나 반대급부 제공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 제공 필요가 없어요. 그거 중요하고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 3번은 계약 당시 손해가 아니고 불능 당시 손해다. 그것도 시험 냈고요. 이행이익을 다른 말로 하면 전보배상이라 합니다. 채무불이행에는 손해배상을 전보배상이라 합니다.
5번에는 이 판례로 시험 한번 나오는데 가압류 붙어 있다고 채무불이행인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아까 가압류 말소시켜 주면 되는 거니까 가압류 있다는 것만으로 채무불이행은 아니거든요. 제일 밑에 판례도 하나 있는데 동그라미 2번 매수인이 목적물의 소유권 취득할 수 없는 이행불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왜? 강제경매가 진행 중이다는 거죠. 매수인으로서는 이를 이유로 바로 계약 해지할 수 있다. 강제경매가 진행 중이란 이유만으로 이행불능이냐?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강제경매 신청한 채권자 돈 갚으면 강제경매 취하돼버거든. 그 단계가 남아 있으니까 강제경매 중이라 해서 매매가 채무불이행 돼본 거냐? 아니다. 아직 결정 난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다음 페이지. 불완전 이행은 놔두고요. 4번에 보시면 미리 이행 거절 의사 표시했다. 그러면 2번에 이행기 전에도 미리 해제 가능하다. 그게 뭐 잘 나온 거, 최고할 필요 없다는 거. 3번에 이것도 한번 냈어요. 이행 거절 의사 표시가 있었는데 그게 적법하게 철회돼 버렸다. 그러면 거절한 게 아닌 셈이 되기 때문에 역시 최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행 안 하면 그때 갔어야 해제할 수 있습니다. 2번과 3번의 의미가 있어요. 오른쪽 페이지는 놔두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543조.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나 상방이 해지 또는 해제 권리가 있는 때, 자, 그 문장 요겁니다. 계약으로 정하면 요거예요. 약정 해제고.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게 법정 해제.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계약으로 해제 사유 정하면 약정 해제고,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해제권이 있으면 법정 해제. 그때 그 해지 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다. 그러니까 해제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다. 되시나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다. 해제는 도달되면 효력이 생긴다. 형성권이다. 이 뜻이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다. 이항 해제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언제부터요? 도달 후. 도달 후부터는 철회 못한다. 547조는 당사자 일방 또는 상방이 여러 명이다. 2인 이상이다. 그러면 그 전원으로부터 전원에 대하여 해야 된다. 이게 불가분성이에요. 1대1로 할 수 있다. 특약이 없으면 전원에게 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오른쪽에 4번에 보시면 제일 위에 보세요. 요거 대부분 판례인데 일방 당사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권자가 해제 통지를 해버렸습니다. 해제 통지가 도달되는 순간 551페이지 제일 위에입니다. 해제가 되어버렸거든요. 도달만 되면 그 위반한 당사자도 해제권자가 다시 이행 청구해 들어오면 당해 계약이 해제권자 해제로 소멸했다는 이유를 들어서 이행 거절할 수 있다. 해제권자가 해제해놓고 또 청구 들어온 건 내가 만나서 물어볼게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사건이 있습니다. 누가 해제해도 일단 해제하면 이미 소멸하고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청구 들어와도 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해제됐지 않느냐라고. 해제권의 불가분성 전원에게 해야 된다. 하나만 참고하시면 되고, 이게 3번에 보면 강행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특약으로 좀 다르게 정해놔도 되거든요. 자, 그 밑에 548조 이게 중요합니다. 해제 효과입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 회복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3자 권리하지 못한다. 해제 효과.
원상 회복할 때 원상 회복이라는 것은 원상 회복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원래로 돌린다가 아니고요.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되돌린다 뜻이에요. 계약하기 직전 상태로 되돌린다. 계약 체결 전 상태로 복귀시킨다. 계약 체결 전 상태로 복귀시킨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해제는 따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원상 회복하는데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데 대부분 판례는요,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넘어갔던 소유권은 말소 등기 없이도 매도인에게 당연히 복귀한다. 되시나요? 예,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해제로서 제3자 권리해하지 못한다. 해서 제3자를 보호하고 있어요. 법 조문이.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죠. 자, 첫째, 계약 해제하면 처음부터 무효다. 왜? 원상 회복해야 되니까. 계약 전 상태로 만들어야 되니까. 원상 회복해야 되니까 돌려주는 것은 선악 불문하고 전부 돌려줘야 된다. 이것도 대부분 판례예요. 돌려줄 때 동시행 관계다. 이것도 판례가 법 조문이 있고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니까 이행이익입니다. 전보배상이라 하기도 하고요. 이런 단어들을 좀 익혀야 돼요. 그 551조가 계약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해제해도 손해배상 청구 못하게 하는 건 아니다 하니까 해제도 하고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해제만 해도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만 해도 되고요. 둘 다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 했다고 다른 거 못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이 뜻이에요. 이 조문 두 개가 중요하단 말이죠. 짧은데 이게 중요하다고요. 이게 핵심 파트란 말이에요. 채무불이행 때문에 계약 해제하는데 결과가 이렇게 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1번 제목이 뭡니까? 원상회복을 생각하세요. 소급해서 무효가 돼요.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1번에 물건은 말소 등기 없이도 소유권은 자동으로 복귀한다. 1번 적혀 있죠. 제목에.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핵심 문장은 2번의 그 6째 줄 보세요. 사례. 매매 계약이 해제되면 매수인에게 이전하였던 물건은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가 아니고 갑에게 다시 되돌려 받는 등기 없이 그렇게 해도 됩니다. 등기 없이 계약이 없었던 원 상태로 매도인에게 복귀한다. 예, 그 문장. 계약 해제하면 소유권은 당연히 복귀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3번에 계약 해제로 인한 매도인의 등기 말소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예. 그래서 그 1번의 넷째 줄에 보면 소멸시효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린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합의 해제되어도 마찬가지다. 동그라미 2번. 합의 해제해도 소유권은 당연히 복귀한다. 그 부분들이 의미가 있고요. 오른쪽에 원상회복부입니다.
원상 회복의 뜻이 뭔가? 둘째 줄에 보세요. 중간에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그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킨다. 그게 원상 회복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걸 되돌려 주는 거니까 이번에 성질이 뭡니까? 지체 이익입니까? 부당이득입니까? 부당이득이죠. 오케이. 그래서 3번 1번 얼마만큼 돌려줘야 되는가? 선악불문하고 전부 다 돌려줘야 된다. 그게 대분 판례예요. 2014년 대분 판례 또 있네요. 전부 받은 이익 전부. 원몰 반환이 원래 받은 물건 돌려주는 게 맞고요. 원래 물건이 없어져 버렸으면 돈으로 배상해야 되죠. 동그라미 2번 참고하시면 돼요. 3번에 금전입니다. 금전을 반환할 때는 이자를 붙여야 돼요. 그래서 방갈로 2번 제일 아래쪽에 받은 날로부터 이자 붙여야 돼요. 다음 날이 아니고 받은 날부터 이자 붙여야 되고, 이 이자는 연체 이자가 아니고 부당이득이다. 그거 시험 냈습니다. 그래서 부당이득 성질 가지는 것이지 이행 지체로 인한 게 아닙니다. 마지막 문장에 있죠. 판례. 그걸 시험에 냈고요. 다음 페이지 4번은 놔두고 손해배상 청구 봅니다. 3번에 1번 손해배상 청구의 1번 보시면 제목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는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두 글자. 병존, 같이 존재한다. 배척하는 거 아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둘째 줄 끝에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병존, 같이 존재한다. 무기가 두 개다 이 말입니다. 무기가 두 개다 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번에는 동그라미 2번 보세요. 해제의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할 때 원칙적으로 무슨 배상이다? 이행이익 찾았죠? 동그라미 2번에 있습니다. 이행이익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실리익 청구하는 거 상관없습니다. 작게 청구하는 거 상관없어요. 초과 청구는 못해요. 그 말 이해되죠? 원칙적으로 이행이익이다. 다만 실리익 청구해도 된다. 실리익 청구해도 되지만 이행이익을 초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다 뜻이에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계약 당시 가액입니까? 불능 당시 가액입니까? 불능 당시 손해배상. 그 다음에 해제했을 때 돌려주는 것은 무슨 관계? 동시행 관계. 잘했습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제해서 여기까지만 일단 공부를 딱 해둬야 되는데 마지막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오른쪽 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해제와 제3자 문제. 자, 요거 보세요. 갑과 을이 토지 매매 계약했습니다. 계약금 줬고요. 중도금 줬습니다. 잔금 주기 전에 토지 이전 등기 해달라. 왜? 건물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했어요. 요청을 해가지고 이전 등기를 해줬습니다. 을에게 넘어갔다 이랬대요. 근데 잔금 날짜가 됐는데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갑이 뭐 하겠습니까? 해제 통보해버렸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스토리가 이 스토리예요. 등기 넘겨줬는데 잔금 안 주니까 채무불이행으로 해제했다 이 말이에요. 해제가 딱 도달되는 순간 이 계약은 처음부터 소유권은 당연히 복귀한다. 이 말 이해됩니까 지금?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처음부터 무효가 돼버리니까. 근데 등기는 여기 남아있단 말이죠. 아시겠어요? 등기는 말소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직. 근데 등기는 말소할 때는 결국 등기 말소할 때 잔금 돌려주는 것하고 대금 돌려주는 것하고 받은 돈 돌려주는 것하고 말소하고는 무슨 관계다? 동시행이다. 전부 다 돌려주라 했잖아요. 받은 이익 전부 다 돌려주라. 만약에 금전이면 여기다가 이자 붙이라 했잖아요. 이자가 바로 부당이득이라 했잖아요. 따로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행이익 청구할 수 있다. 되시나요? 이런 것들이 지금 거론 다 한 거란 말이에요. 이거 전부 시험 다 낸 겁니다. 근데 말소되기 전까지는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등기가 을 명의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보세요. 을 명의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해제 전에 을 명의로 되어 있고 병한테 팔릴 수도 있고요. 해제 후라도
등기가 어렵게 있으니까 병한테 팔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지금? 시간적으로 이걸 아셔야 된다. 그럼 이 사람 보호해야 되냐 어째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해제 전에 이 사람은 제3자 무조건 보호돼요. 근데 이 사람은 해제 후잖아요. 해제 후 제3자 보호할 거냐, 이 해제 알았는가 몰랐는가 판단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안 사람까지 보호해 줄 필요 있습니까? 그럴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도. 그래서 판례가 선의의 병만 보호해 준다, 이 뜻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민법에서 보호되는 제3자는 해제로서 보호되는 제3자는 결과적으로 누구냐, 거래만 했으면 무조건 보호한다, 그거 아니에요. 거래한 사람도 있지만, 매매 계약했지만 등기까지 받은 사람도 있고 등기 안 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자 지위에 있는 사람은 보호 안 돼요. 물건 취득한 것처럼 강한 힘을 가진 자만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해제로서 보호하는 제3자는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 되시나요? 자, 이 정도 서술을 알고 보면 쉬워요. 그 문제 제기라고 해놨는데 사례를 좀 적어놨네요. 그 갈로 2번 보세요. 문제 제기에 갈로 2번. 해제의 소급표는 제3자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548조 단서 되시나요? 요것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그림상으로 보면 병에게 이전 등기까지 했네요. 그러니까 보호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제일 밑에 3번 보세요. 3번. 해제의 경우 보호되는 제3자. 1번 제3자라가 뭐냐,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 효과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에 가졌을 뿐만 아니라 뭐 한 사람?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 취득한 사람. 요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계약 체결한 채권자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등기 갖춘 사람 아니면 토지 인도받은 사람이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2번에 1번 교환 계약이나 매매 계약으로 이전 등기한 사람은 보호되는 겁니다. 등기했으니까. 다음 페이지 보세요. 제일 위에. 매수인으로부터 임대하여 대항력 갖춘 임차인, 을로부터 대항력 갖춘 임차인, 대항력 갖췄으니까 이 사람도 보호돼요. 그 다음에 제일 밑에 3번, 갈로 3번, 반갈로 3번입니다. 계약이 해제됐는데 그 목적물을 가압류한 자, 이 사람은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호됩니다. 그 다음 교환 목적물을 매매해서 소유권 등기 격려한사, 이 사람도 보호됩니다. 제3자가 됩니다. 등기하면 다 됩니다. 가압류 등기하든 전세권 등기하든 저당권 등기하든 다 됩니다. 자, 밑에 그림을 보시면 그림의 오른편에 위쪽에 보면 해제 사실을 모르고 거래한 자 찾았습니까? 왜 그것만 적어놨을까요? 해제 후에 누구만? 선의자만 보호합니다. 그게 다예요. 이게. 그 오른쪽 페이지 제일 위에 있잖아요. 계약 해제 후에 말소 등기 전에 해제 사실 모르고 선의로 새로운 권리 취득한 자는 보호됩니다. 그거예요. 알고 산 사람은 당연히 안 되고요. 그 밑에 4번 보세요. 4번에 1번 제3자로 보호 안 되는 사람, 등기나 인도 안 갖춘 사람이에요. 첫째, 채권 양수인 안 됩니다. 이거 등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2번 뭐라고 적혀 있나요? 그렇죠. 가압류한 사람이 아니고 채권 가압류. 대상이 중요해요. 아까 목적물에 가압류한 사람은 등기되기 때문에 보호되는데 채권 가압류는 등기가 안 돼요. 그래서 보호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왼쪽 페이지에 3번 보세요. 목적물을 가압류한 자, 이 사람은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왼쪽은 목적물을 찾아야 되는 거고, 오른쪽 페이지는 채권에 가압류 가처분 들어간 사람, 이 사람들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채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임차한 사람인데 대항력을 안 갖춰서, 이 사람 대항력을 안 갖춰서 안 되는 겁니다. 등기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리고 4번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는 해제해서 제3자가 아니거든요. 별개란 말이에요. 5번도 시험에 냈는데 토지를 매매하여 매수한 자가 신축한 건물을 매수하여 등기한 사람, 이 사람은 등기는 했는데 토지 등기였습니까? 건물 등기였습니까? 건물을 등기했잖아요. 해제는 토지에 대한 해제거든요. 별개란 말이에요. 그걸 또 한번 시험 냈습니다. 제일 위에 보시면 다음 페이지 제일 6번. 미등기 무허가 건물에 관한 매매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해당 무허가 건물을 다시 매수하고 소유자로 등재되었다 하더라도 건축물 대장에 이제 등재가 됐네요. 건물에 관하여 완전한 권리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제3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미등기 무허가 건물을 매수하고 건축물 대장에 등재한 것만으로는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등기부에 등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대장에 기록된 것만 갖고는 안 된다. 건축물 대장은요, 토지 대장이나 건축물 대장은 사실관계 공시하는 것이지 권리관계 공시하는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권리관계 공시는 등기부에서 하는 거거든요. 자, 요거 페이지 넘기기 전에요, 이거 한번 봐봅시다. 해제 효과, 이게 중요하거든요. 원상 회복해야 되니까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가 되고 원상 회복까지 해야 됩니다. 원상 회복 뜻은 계약 체결의 전 상태로 되돌린다. 그러니까 받은 건 무조건 전부 다 돌려준다는 거죠. 채무불행으로 인한 해제가 되었으면 채무불행을 이유로 해제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도 따로 또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이행으로 인한 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전보배상, 실리이익 청구했대지만 이행이익 초과할 수 없다. 문제는 이거예요. 소유권은 말소 등기 없이도 당연히 복귀한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고, 요거 때문에 해제로서 제3자 권리해하지 못한다. 요 조문은 당연한 게 아니고 이 조문이 있어야만 제3자가 보호가 돼요. 판례가 이 규정을 특별 규정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해석하고 있어요. 당연한 거다 이게 아니고, 요 이론에 따르면 요 사람 보호한다는 조문이 없으면 보호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 규정이다. 자, 사례를 매매 계약하고 이전 등기까지 해줬는데 잔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했어요? 해제했단 말이에요. 해제하는 순간 소유권은 어떻게 된다? 당연히 복귀된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소유권은 가지고 말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받은 거 돈 다 돌려줘야 되고요. 이자 부처가 돌려줘야 된대요. 돈은 따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요. 돌려주는 건 무조건 전부 다 돌려줘야 된다. 문제는 이제 을명의로 등기된 상태에서 병한테 팔릴 수가 있는데, 해제 전에는 무조건 보호됩니다. 등기된 사람, 인도받은 사람. 해제 후에는 누구만 보호된다? 선의 제3자만 보호된다. 이걸 판례가 플러스 시켜준 거예요. 이 사람도 보호해주자. 확대시킨 거라. 제3자 뜻을 조금 넓게 해석해 줍니다. 다만 여러분 뭘 기억하셔야 돼요? 제3자는 반드시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 취득한 자, 채권 양수인 된다 안 된다? 채권에 대한 가압류 채권자 된다 안 된다? 가처분 채권자 마찬가지인데 안 됩니다. 매수인으로부터 매수하여 건축물 대장에 등재를 했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등기한 게 아니고 건축물 대장에 기록한 사람 안 됩니다. 이런 그동안은 요 두 개가 시험 제일 많이 나왔던 거예요. 뭘 기억해야 돼? 제3자. 예, 이게 핵심이에요.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 취득한 자. 자, 일단 거기까지 하고요. 뒤에 또 한 시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